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다섯째 마당. 기업의 시대. 대한민국은 달리고 또 달렸다. 현대조선. 잊지도 않은 조선서에서 짓지도 않은 배를 팔다. 박정희는 조선사업 육성에도 관심을 보였다. 담당자는 경부고속도로를 세계 최단 시간 내 깐 정주영이었다. 도로 까는 건 그렇다 치고 배는 또 별개의 문제였다. 배는 만드는 게 아니라 짓는다고 한다. 무작정 도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1차적인 것은 역시 작은 문제였다. 정주영은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했다. 소득은 없었다. 한국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거절 사유였다. 뚝심의 정주영도 포기하려고 했다. 박정희는 완강했다. 만약 조선소를 포기하면 현대와는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했다. 당시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아니면 기업을 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즉 조선소를 안 하면 현대는 망하는 것이었다. 정주영은 나보다 더 지독한 인간일세 투덜거리며 이번에는 유럽으로 날아갔다. 가지고 간 것이라고는 황량한 미포만 사진 한 장이었다. 정주영은 영국의 유명한 조선 컨설팅 회사인 A&P 애플도어의 회장 롬바톤과 마주 앉았다. 한국 정부가 빚 보증을 서도 안 됩니까? 라는 정주영의 질문에 롬바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 정부는 돈이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이어졌다. 정주영은 설득과 설득 끝에 롱바톤 회장의 마음을 돌렸고 바클레이 은행에서 차관을 얻을 수 있었다. 아니 한 고비가 더 남아 있었다. 영국 수출 신용보증국이 배를 살 선주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배를 만들면 그걸 사겠다는 선주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얘기다. 완곡한 거절이었다. 정주영은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소에서 아직 만들지도 않은 유조선을 팔러 다녔다. 당연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롱바톰 회장은 정주영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리스 선박악인 리바노스를 소개해줬다. 가격을 낮추는 것 말고는 별 방법이 없었다. 평균 성가보다 15%를 적게 불렀다. 리바노스는 26만 톤급 배를 2척이나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14억 원을 내놓았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60억 언쯤 된다. 우리 정부가 선수금에 대한 원리급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리바노스에게는 뭐 하나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였다. 계약금 14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세계 선박업계의 타이쿤이 정주영에게 배를 주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형의 가치를 갖는 것이었다. 조선소 건설 현장은 전쟁터였다. 1974년 2월 드디어 배가 완성된다. 모양만 완성이고 아직 물에 뜨는지는 미확인 상태다. 배를 바다로 내보내는 과정을 진수식이라고 한다. 2월 15일 새벽 진수식이 시작됐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도크문이 열렸다. 배 2척을 각각의 도크에서 바닷길로 내보내 목표 지점에 나란히 정박시켜야 성공이다. 첫 번째 배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길이 345m, 폭 52m, 높이 27m, 배라기보다 산처럼 보였다. 물이 도크에 가득 찼을 때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떴다! 조선소가 완공되기도 전에 선박을 진수하는 일은 세계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974년 6월 미포항에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렸다. 대한민국 1호 선박의 건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순간이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기적과 미친 짓은 같은 말이다. 중동, 특수 바람이 불다. 1973년 10월 중동에서 4차 중동 전쟁이 터진다. 이전의 3번의 전쟁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랍 진영을 패퇴시켰다. 4차 중동 전쟁은 그 서력전이자 싸움의 형식을 바꾼 전쟁이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가하자 바로 미국이 개입했다. 아랍 진영은 석유를 무기로 미국을 압박했다. 원유 가격을 대폭 올린 것이다. 무려 4배 가깝게 가격이 올랐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예 원유 공급 중단 선언까지 한다. 불똥은 한국에게로 튄다. 한국의 원유를 독점 공급하던 걸프, 칼텍스 등 미국 석유 산업의 메이저들이 한국에 대한 공급을 줄인 것이다. 국제 원유가의 폭등은 국내 물가를 수직으로 낚아챘다. 1973년에서 1975년 사이 국내 도매 물가는 거의 100% 상승한다. 소매 물가도 70%나 올랐다. 반면 원유 수입 비용은 73년 3억 달러에서 75년 11억 달러로 급증한다. 당연히 경상수지가 나빠진다. 73년 3억 880만 달러였던 경상수지 적자는 74년 20억 2270만 달러로 급상승했다. 위기 절정의 순간 이렇게 오른 석유값을 한국은 어떻게 감당했을까? 몸으로 때웠다. 막대한 석유 판매 대금 덕분에 중동에서는 건설붐이 일어난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은 중동으로 달려 날아간다. 첫 번째 주자는 사만 기업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도로 건설에서 첫 성과를 올렸다. 카아바에서 아롤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었는데 낮은 입찰가와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독보적인 무기로 입찰을 따냈다. 2,400만 달러짜리 공사였다. 공사는 8시간 3교대로 24시간 내내 진행했다. 전기가 없어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했다. 운이 좋으려니 파이잘 국왕이 지나가다가 현장을 보았고 저 횃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랍은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한 민족이 아니다. 밤에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밝히고 있는 횃불이라는 대답에 파이잘 국왕은 감동했다. 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에게 일을 더 많이 주도록 하라. 지시가 떨어졌다. 1974년의 일이다. 사만 기업의 사우디 진출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동양에는 중국과 일본만 있는 줄 알았던 아랍이 코리아라는 나라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대사건은 1976년 벌어진다. 주베일 항만공사를 현대건설이 따낸 것이다. 주베일 항만공사는 시작 전부터 20세기 최대의 역사로 주목받았던 어마어마한 공사다. 30만 톤급 유조선 4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규모도 규모지만 공사 비용이 9억 4천만 달러로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5%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애초 이찰업체 명단에 현대건설은 들어있지도 않았다. 사우디 한국 대사관에는 매일같이 정부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대를 입찰자에 밀어넣어라. 주 사우디 대사는 사우디 건설부 장관 관저 앞에서 살다시피 했다. 끈질긴 노력으로 입찰 자격을 얻었고 이어 입찰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따돌렸다. 무기는 사만 건설대와 같았다. 낮은 입찰가와 공기 단축을 위해서는 필살기가 필요했다. 액초 계획은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부품을 만들어 사우디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이었다. 정주영은 생각을 바꿔 철 구조물을 89개의 재킷으로 나눈 뒤 이를 울산에서 만들어 수송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문제는 재킷이다.
재킷 하나의 크기가 가로 10m, 세로 20m의 높이는 36m로 15층 아파트 사이즈다. 정주영은 바지선 두 척을 연결한 다음 그 위에 재킷 4-5개를 싣고 예인선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무모가 아니라 무식한 발상이었다. 세계 건설사의 길이 남을 명백한 미친 짓이었다. 다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반대했다. 정주영은 언제나처럼 이렇게 말했다. 해봤어? 이렇게 35일 동안 바닷길로 12,000km를 향해 재킷을 운반했다. 총 19회 반복했으며 2번은 폭풍에 바지선이 떠밀려가는 사고가 있었다. 한 번은 대만 바닷가에, 한 번은 필리핀 해변에 가서 찾아왔음은 물론이다. 중동은 낮에는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 중동 근로자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계란을 깨서 차 보닛에 올려보았다. 정말 후라이가 되었다. 야, 진짜네. 서로 보면서 웃다가 갑자기 그중 하나가 픽 쓰러졌다. 일사병이었다. 중동은 그런 곳이다. 덥기만 한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밥을 먹을 때는 입안에 밥이 반, 모래가 반이었다. 왼쪽에 있던 모래산이 잠시 후에 보면 오른쪽에 있었다. 사방이 모래고 바람이었다. 위치 파악을 위해 꽂아놓은 철기둥에 의존해서 일을 했다. 매일매일이 야근이었다. 폭염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간 근무의 150%가 지급되는 수당도 한몫을 했다. 중동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아니야. 이들 근로자들의 월급은 당시 한국 국내 근로자들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많았다. 송금된 돈으로 가족들은 공부를 했고 아끼고 모아 집을 샀다. 친인척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중동 근로자가 있던 시절이다. 중동 특수는 한국 중산층 형성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주베일 항만공사 이후 한국 기업의 중동에서 입지는 급상승했고 그것은 더 많은 공사의 수주를 의미했다. 중동 건설 수주에서 한국은 20.9%로 36%의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7.2%의 프랑스였다. 1979년 포춘지는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 현대를 78위에 올려놓았다. 한국 기업 최초의 100대 기업 진입이었다. 중동의 건설부문 진출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1965년에서 1981년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439억 5천만 달러였다. 이 중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중동에서 수주한 액수는 399억 달러였다. 얼마나 중동이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동 건설 진출은 석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한 대한민국의 멋진 역사다. 조랑말의 탄생. 정주영이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접촉한 곳은 포드 자동차였다. 정주영은 포드의 경영 철학이 자신과 비슷한 것을 보고 더욱 흥미를 가졌다. 마침 포드 자동차 임원들이 한국 진출을 위해 방한했다. 포드의 임원들은 현대에 관심이 없었다. 건설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막바지라 현대도 정신이 없기는 했다. 정주영은 미국에 출장 중이던 동생에게 연락해 현대도 후보자 명단에 끼워놓도록 지시했다. 얼마 후 포드사의 임원들이 한국을 재방문했다. 김포공항에 내린 포드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정주영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정비 공장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얼마나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지, 얼마나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정주영의 노력은 효과가 빨랐다. 포드 임원들은 사흘 동안의 체류 기간을 통해 계약 조건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는데 방한 하루 만에 결정을 했다. 현대와 포드는 국산 부품 21대,
미국산 부품 79로 1차 조립 기술 계약을 맺었다. 현대자동차는 1년 만에 자동차 코티나를 조립 생산해서 시판에 들어갔다. 당시 포드가 기술 제휴한 조립 공장 중 이렇게 단시간에 생산에 돌입한 예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정주영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았다. 정주영은 한국에 회사를 만들고 50대 50으로 투자해 이익을 나누자는 합작회사 계획을 포드에 제안했다. 포드 측에서 무시했고 정주영은 결국 포드와 결별을 선언했다. 자체 생산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정주영의 스타일을 잘 아는 현대차 임원들이었지만 이 선언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1974년 7월 1년에 5만 6천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 설립에 들어갔다.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여겨졌던 조선소 건설보다 더 큰 모험이었다. 1974년 드디어 완성품이 나왔다. 도면 한 장만 달랑 가지고 출발한 일이었다. 자동차 이름은 포니로 정해졌다. 이름 공모 당시 다들 삼천리, 천리마 같은 의견만 내놓았을 때 젊은 여직원 하나가 포니 어때요? 했다. 그 이름으로 정해졌다. 이름은 당시로서 파격적이었다. 포니는 1955년 미국 폐차 엔진을 수작업으로 재생하고 휘발유 드럼통을 펴서 버스와 시발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 20년도 안 돼 이룬 쾌거였다. 포니는 생산된 첫 해에만 1만 대를 팔았다. 수출도 호조를 보여 1970년 말부터 연간 5만 대에서 10만 대로 생산을 늘리게 되었다. 1982년 포니2를 출시했다. 첫 해에 국내에서 4만 대를 판매했고 1983년에는 캐나다에 수출했다. 1985년에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우리는 60년대, 70년대 참 거인을 많이 배출했다. 철의 사나이 박태준, 도로와 선박가, 자동차의 사나이 정주영 등. 그러나 그 이면에는 슬픈 일도 많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